예, 2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상토론 시간이고요. 최대 3번의 질문 기회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분도 3분 이내로. 이거는 형식은 없고 만약에 너무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산업계에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토론도 그렇고 정부도 많이 만났을 거고 뭐 다른 국회에도 많이 갔을 건데 만약에 이걸 진행하고 싶다면 풀어야 될 숙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1번이 뭔가 저희는 시범사업 내에서의 그 환자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이제 보면 저희도 이번에도 저희가 계속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추진의 원칙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재진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3,800만 건 나왔던 이런 경험했던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조금 더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뭐 그 65세 이상 노인도 아니고 장기 요양 등급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허들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덧붙여서 말하면 3,800만 건 비대면 진료가 발생하면서 의료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던 것은 그 일선에서 제휴했던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만큼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처방과 진단을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막 불만을 제기하고 뭐 처방도 안 해주고 이렇게 진료가 안 되냐라는 우려를 받을 만큼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름의 이 안정성에 대해서 입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환자 대상을 조금 더 넓히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약 배송의 허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안으로는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분석할 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돌아가던 프랙티스를 반영한 게 아니고 갑자기 한 100분의 1이 되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더 넓힌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예,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도 산업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는 공급자고요. 의료의 공급자고 환자는 의료의 소비자입니다. 플랫폼 업체는 공급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죠. 의료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 플랫폼 업체는 무엇으로 수익을 얻으실 거고 왜 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걸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 하시려는 거죠? 방금 전도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있었는데 저희 현재로서는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이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라면 무릇 수익 모델을 보통 수수료로 가져가기 마련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진료나 조제에서 수수료를 떼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강남 언니의 이제 홍승일 대표님은 뭐 이렇게 형을 받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이 비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환자 혹은 소비자들을 이제 액티션을 한 다음에 토스와 같은 앱처럼 광고 모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을 더 확장하고 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건기식을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화장품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은 그 한 가지 더 왜 비대면 진료를 그러면 하려고 하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일단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영역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신기하게 헬스케어는 이런 큰 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플 때 떠오르는 IT 서비스가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환자를 보게 되고 만약에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환자의 이 정보라는 것을 저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랫폼 기업에 저장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하실 거고, 그 다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대면 진료가 아니고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기기나 의료 장비를 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뭐 다른 핸드폰이나 다른 기구를 이용한 그런 안정적인 기계를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다른 걸 쓰게 되면 또 의사들은 새로운 또 장벽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한 그 허가를 아예 식품의약청이나 이런 데서 맡아서 하는 건 어떤지,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한 정보의 안정성에 대해서 플랫폼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선 그 환자 그 정보, 사실은 의료와 관련된 정보는 그냥 단순히 개인 정보를 떠나서 민감 정보여서 아주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가 되어 있고, 사실 나중에는 환자들의 진료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헬스케어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등등등 서비스가 좀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현행법상 저희 환자 정보나 또 진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활용과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계만 하고 그 나머지 남는 것 없이 저희가 다 마스킹도 하고 암호화를 통해서 저희가 다 보안을 지키고 있고요. 또 특히 서버를 또 분리하게 되어 있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법적으로 다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플랫폼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플랫폼들을 좀 점검을 했는데요. 또 거기서 나왔던 좀 이렇게 오류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했고, 아마 당분간은 환자 개인정보나 이런 거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수익 그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배달의 민족 이거 앱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의료 서비스는 저희가 너무 힘들 만큼 규제도 많고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완벽하게 공감합니다. 왜냐면 저도 제가 환자이자 국민으로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의료 진료를 받고 싶은 게 니즈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각화를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면 저희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저희가 내린 지금까지의 결론은 비대면 진료가 급여가 포함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지금 생각입니다. 왜냐면 건보도 껴있고, 우리나라,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우리나라 진료비가 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코스트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번다 할지언정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크게 큰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환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 앱은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의료 상담이라고 해서 저희 제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진료까지는 아닌데 조금 일반적인 유저들이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좀 타이레놀을 먹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내가 다른 약을, 원래 복용 중인 약이 처방약이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 소견들을 좀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의료나 아플 때 생각나는 앱이 지금 딱 떠오르면 거의 없습니다. 뭐 금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조금 더 토탈 헬스케어 관점에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본인 환자 데이터를 수기로라도 적어서, 진료 이후에 수기로라도 적어서 그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여러 가지 관계식 추천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비대면 진료 수수료로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뭐 거의 일방적으로 산업계 질문 형식만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뭐 저희 플랫폼 우리 산업계 쪽에서도 의료계 쪽에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이나 뭐 부탁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은 지금 그간 이렇게 펼쳐졌던 것보다 너무 극히 제한돼서 좀 많은 국민들이 이용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효용을 좀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혹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나름 부정적이라고 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시범 사업 안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부정적이고 부족하다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던 동료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왜 막으려고 하냐.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거 플랫폼을 가지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이걸 이용해서 한 서너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서 비대면 진료를 했던 개업입니다. 저와 나이가 연배가 거의 비슷한 그런 분인데,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게
그분한테는 좀 수익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그 양반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아니 이거 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냐.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비대면 진료로 등재가 돼 있어서 앱을 통해서 연락이 계속 띵동띵동 오는 모양인데 90% 이상 거의 한 95% 이상 95% 정도가 다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어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보내니까 아주 미치겠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이제 수익을 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전한 약물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안전한 약물들에 대해서는 좀 더 허용하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의존해. 내가 이제 직역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약을 받는 것보다 의사가 해주는 게 더 안전하고 낫지 않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약물 배송을 환자가 좀 선택할 수 있게 해라. 이게 뭐냐 하는 지적을 하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대부분 비대면 진료를 이제 시작할 때 의사들이 요구한 거는 한 70-80%가 더 비싸야 된다. 이걸로 못한다. 지금 현재 진료비로는 못한다. 라고 해서 30%를 더 상향을 해줬는데 이분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비대면 진료도 대면 진료와 똑같은 비용을 받아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주시면 되고 난상 토론에서 서로 이제 의견이 없으시면 플로어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토론회 지켜보고 예. 죄송합니다.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이전에 준비해 주신 질문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질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대상 질환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의 범위인데요. 제가 이제 의료계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실은 이거를 법적으로 미리 규제해 놓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의사들인데 공급자들이 그거를 직접 이제 화상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게 옳지 않나. 근데 그거를 왜 법으로 초진인지 재진인지 혹은 질환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금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질문에서 나왔던 원격 모니터링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저희가 별 질문 없이 넘어갔던 그 엄브렐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거기서 나왔던 이 코로나 이전의 원격 진료에 대한 분석들을 보시면 이미 나와 있는 진단명에 대한 모니터링과 팔로업에 대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전에 있던 코로나 엔데믹 이전에 있던 원격 진료는 거의 대부분 진단은 내려졌는데 그 다음에 팔로업을 위한 진료를 위한 즉 재진을 위한 진료들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릴 때도 의사와 의료인이나 아니면 의사와 의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진이나 객관적인 데이터만 체크를 하는 모니터링까지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진단이라는 결과물을 갖기 위한 비대면 진료는 반대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안정성, 진단에 대한 안정성 확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금 의료계에서 재진만 한정해서 하자고 한 이유는 반대로 초진, 진단을 확진을 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검사가 대면 진료로 의한 이학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재진부터는 내가 이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아도 환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문진이나 화상전화 그 진료를 통해서 얻는 정보로 이어갈 수 있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이 환자를 병원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얘기했기 때문에 재진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마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 여기까지는 그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가 재진이었어요. 물론 그마저도 그 안에서도 재진 중에서도 감당 가능한 부분들을 몇 가지의 질환으로 한계를 두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원격 진료가 11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의사 된 지 4년인가 5년밖에 안 됐을 때여가지고 이걸로 사업 구상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근데 저는 플랫폼 구상을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의원으로
이걸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까를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시장에 보면 1차 의원급에 어디가 용하다고 소문난 집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은 어디 가면 감기 잘 먹고 어디 가면 허리 약 잘 지어준다 그러고 어디 가면 이렇게 뭐 탈모 약 좋다고 충남 보령에까지 가서 줄 서서 받는다는 그 처방전 전부 다 모아다가 제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거 광고해가지고 전화줄려 보면은 대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막았죠. 30% 이상 못 늘게. 물론 이 다음에도 해결 방법은 저도 머릿속으로 산업화를 생각을 하는 젊은 사람이니까 생각을 했죠. 그러면 나라에서 방문 진료 있잖아요. 왕진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니 노인들 대상으로 왕진에서 초진 본 다음에 재진부터는 그러면 전화 진료하면 되겠네. 이것도 머릿속으로 생각이 돼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좀 짧게. 그래서 저는 이런 재진 위주로까지도 사실 확장되는 거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계에서 성공하시려면 본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이걸 재단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를 보는 것은 의사가 보고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고 진료라는 것은 진단이라는 것은 초진 진단이 있고 중간 진단이 있고 최종 진단이 있는 거고 환자를 보는 것은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이 환자는 내가 좀 더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알겠다는 그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의사한테 무조건 줘야 되는 산업계에서도 그걸 먼저 지지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환자는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그 환자는 와야 되고 안 봐도 되고 이건 충분하다. 그러면은 뭐 비대면 진료나 다른 걸 하고 상담으로 끝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의사의 권리라는 것을 꼭 해고 산업계에서도 지지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의사가 그곳을 상담만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비용을 산업계에서 인정해 주시면 결국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플로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래를 진료 보기 전에 외과문을 다 열고 환자를 팔로우 환자를 보게 돼 있어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루는 환자를 우리 교수님이 진료를 하는데 이제 환자 한 명 남자 환자분이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컴플레인이 많은 거예요. 워낙 이식 환자들이 이제 상당히 걱정들이 많거든요. 어디도 아프고 이런 얘기를 한참 해요. 그래서 이제 루틴 오다를 주고 이제 환자를 내보내고 나서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내가 볼 때는 저 환자 랩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환자분. 우리한테 교수님이. 그래서 글쎄 무슨 얘기시죠? 그랬더니 혼자 왔잖아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랑 같이 하라고 남편이 혼자 왔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 이 환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자 상태를 아시는 분이거든요. 이 두 부부 간의 금슬이 어떻고 옛날에 환자가 입원했을 때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대했었고 실제로 이분이 팔로우 보기 전에 집에서 문제가 있었으면은 부인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야. 혼자 왔다는 거는 그냥 괜히 얘기하는 거 실제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환자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진료실에 걸어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환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에 동의하는 거지만 대면 진료가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했고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문화가 변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불편해서 갈 수 없는 분들 오지에서 갈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해야 돼요. 우리 그건 맞아요. 2008년도 의협회장 할 때인데 그 당시 100주년 행사 일환으로 세계사 총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신라호텔에서 전 세계 의사 대표들이 와서 행사를 했었어요. 헤드 테이블에 영국, 미국 이런 캐나다 대표들이 앉아 있었는데 영어는 못하니까 오늘 통역이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영국이나 캐나다 그 나라의 의사 대표들이 그 나라에 원하는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 의사수 늘려달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까 우리 이영하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 공무원들이란 말이야, 걔네들은. 의사가 많이 늘어나야 자기 일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사수가 늘어나는 걸 요구한다고, 의사들이.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의사가 부족한다고 말을 한다고. 똑같은 거야, 이것도. 우리나라는 그 나라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과 의료 문화가 바뀐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우리나라는. 3,000원만 내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널려 있는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저는 비대면 진료 원격으로 우리나라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절대로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 삼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정부의 태도야. 우리 산업계에 계신 분들 정부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의학 분업할 때 뭐라고 말했냐,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의학 분업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얘기가 환자의 불편을 수단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줄여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게 의약분의 목표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근데 이 비대면제는 뭐야? 환자분들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편하자는 게 하자는 게 정부의 얘기라고. 그러니까 정부는 믿으면 안 돼요. 이 비대면 진료의 문제도 우리 의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진료권들이 훼손되지 않은 사안 내에서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제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토론자분들 아니라 청중 중에서도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양현덕입니다. 아까 손재원 토론자분께서 언급하신 게 초진의 문호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10년 전에 대학에 있을 때 다른 선배들보다는 환자를 적게 봤거든요. 한 60명 정도밖에 못 봤어요. 세부 전공이 치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스턴 맥클레인 병원으로 인터뷰를 갔는데 환자 수 얘기가 나왔어요. 저한테 하루에 몇 명 보냐고. 저는 이제 반으로 깎아서 30명 정도 본다고. 어떻게 하루에 30명을 보냐는 거예요. 그게 진료가 되냐는 거죠. 그때 이제 외래 볼 때 하루에 한 2-3명씩 봤으니까 거기서는요. 컨설테이션 팀이었는데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그 시스템으로 이제 진료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원장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는 돈 벌어야지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냐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나와서 지금은 그래도 30-4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이제 워낙 우리나라 저수가다 보니까 그게 환자 수가 보는 게 많이 늘어나겠죠. 이런 상황을 외국에서 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내과 진찰할 때 환자가 면사포 같은 거 하나 있고 청 같은 거 하나 있고 다 옷 벗고 하잖아요. 초진이 그런 거거든요. 저는 신경과 전문이기 때문에 신경학적 진찰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죠. 대개 증상만 가지고 모든 진료가 이루어질 거라고. 수가가 워낙 계수가고 저수가고 진찰료에 대한 부분이 산정이 안 되니까 굉장히 약식화된 진찰을 하니까 환자들은 증상만 가지고 진단이 이루어지 모든 진료가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아마도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진찰 없는 초진은 범죄행위죠. 증상하고 진찰해보고 진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그래서 초진이 비대면 진료에서 면제로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마 선진화된 의료 국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롱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선 고문님 먼저 손 드셔서. 예. 바른의료연구소 고문으로 있습니다. 윤용선이고요. 이제 내과 의사입니다. 우리 장지호 대표님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요. 아까 통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3천만 건이 몇 건이 있었다 그러셨죠. 이제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 좀 하셨는데 과연 그 환자들이 대면 진료를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폐렴도 없었고 정말 단순히 그냥 처방만 맞고 끝났을 그런 환자들인지 거기에 대한 통계가 없죠. 그리고 그 환자들이 그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했을 확률에 대한 통계도 지금 없죠. 그 환자들이 3천만 건이 모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재원 우리 이사님, 의사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초진도 허용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죠. 사실은 저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 초진까지 허용하자는 거는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제안인 것이 선생님까지 아시겠지만 감기 환자라고 소위 말하는 감기 환자가 전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감기인지 기관점인지 폐렴인지 선생님 혹시 그걸 감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 못합니다. 내과 의사지는 못합니다. 복통으로 호소하는 환자가 이 사람이 MI일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비대면 진료, 소위 말하는 원격 의료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우리 건강검진 합니다. 수십만 원씩 들여서 건강검진 하는데 대부분 꽝입니다. 정말 극히 일부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수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하나 있을지 모를 가능성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원격 의료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안정성 때문에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담보하고 하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하겠죠. 근데 지금 사회적 합의가 없죠. 자, 이 정도의 리스크는 담보하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비대면 진료가 온당한 것이냐. 또 두 번째는
유효성 측면에서 물론 당연히 어떤 대면 진료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성이 좀 덜 떨어진 좀 이게 좀 감소된 비대면 진료를 우리가 하자라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하자라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비대면 진료가 합당하냐 이게 우리 의료계의 주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논의 없이 그냥 사실 지금 시범 사업 하는 것도 제 내과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찌 보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는 무조건 재진으로 한다. 또는 만성질환가 아닌 자라도 한 달 이내는 무조건 재진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 시범 사업인데 과연 그게 저도 뭐 비대면 진료 가끔 옵니다만 정말 이게 시범 사업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제 의견인데요. 사실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올바른 해법이 뭐냐인데 사실 해법에 대한 얘기가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 분들한테 우리 그 해법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질문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원래 제일 마지막에 패널 분들한테 다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그럼 나시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동석 회장님 아까 먼저 하셔가지고 질문 듣고 박인숙 전 의원님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신데요, 장시간. 사실 오늘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이제 해법까지 찾아야 된다고 나왔는데, 사실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시범 사업 다음에 시범 사업은 본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료계에서 시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정부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의사의 어떤 과오나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또 환자의 고소 고발이 있었을 때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규정이 되는지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지금 아까 초진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게 의사의 책임으로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나 법 관심을 보면은. 또 하나는 약 배송이 가고 또 플랫폼에서 약을 어떤 약국을 지정하거나 그랬을 때 약에 대한 그 성분명 처방. 어쩌면 지금 현재 약을 약국에서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처방전을 보내면 거기서는 대체 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약을 피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대체 조제를 합법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약분업에서 논의하고 합의했지만은 성분명 처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의사 선생님 말한 약 선택권을 환자가 갖자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주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시범 사업이 끝나갈 지금 이 시점에도 의사에 대한 책임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약 배송이나 약에 대한 누가 처방권을 갖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그것은 이제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고, 플랫폼 회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자차트 들어올 때 약국은 전자차트를 다 만들어서 배포했지만 우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의협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자차트가 여러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들에 우리가 종속돼 버렸습니다. 차트 회사를 바꾸려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료를, 물론 요즘 최근은 바꿔지기도 하지만 선택권을 잃어버린 거죠. 플랫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플랫폼 회사를 보면 아까 수익 모델 잠깐 물어봤지만 수익 모델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처음에는 플랫폼 회사가 나왔을 때 굉장한 어떤 이슈가 되고 시스템이 잘 운영되면 저 회사가 우리를 전부 종속시켜 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 플랫폼 회사들이 운영할 때 보면 지금 이게 만약에 이제 의사들을 배치할 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그런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건식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플랫폼 회사라는 것은 공적 목적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의사를 만약에 비대면이 된다면. 그래서 제가 대한개원협의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최근에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플랫폼 회사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다면, 본사업 들어가거나 시범사업 마무리해서 정부가 밀어붙인다. 그러면 의사들을 전부 한쪽에서 모아서 플랫폼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의사들을 컨트롤하고, 만약에 플랫폼 회사에서 이제 모든 의사가 가입된다면 그게 힘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의협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 대한개원협에서는 지금 현재 플랫폼 회사 모두를 불러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MOU 체결해서 한쪽으로 몰아주자. 그래야 복지부에서 잘못했을 때 또 우리한테 강압이 됐을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회사가 오셨지만 좀 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지 않는다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산업계 쪽에서 아마 잠깐만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석 회장님 말씀은 이제 플랫폼 이 회사 자체를 이제 의협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좀 그 MOU를 체결해서 조금 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어떠신지? 비슷한 예가 지금 약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약사회 이제 산하기관인 약정원에서 공공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공공약사 플랫폼, 그 비대면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대면 진료 업체들과의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뭐 논의가 다 끝나진 않아서 진행이 되진 않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의협과도 당연히 협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저의 주제 넘은 말씀은 직접 개발을 안 하셨으면 전 좋겠긴 합니다. 그게 정말 IT 개발이라는 게 그냥 저희는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의협은 실은 다른 거 더 잘하시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데 더 많은 리소스를 쓰거나 그런 거는 저는 사회적인 자본의 낭비지 않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토론을 정말 우리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비대면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의 원조가 저다. 왜냐면 아산병원에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 왜 피검사나 검사 하나 해놓고 검사 결과 보러 오세요. 그러면은 또 그 환자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오고 저 멀리서 시골에서 오고 막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전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얼마간 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예? 그 차지를 해야지 다 공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싫어했죠. 처음에 그래도 나는 이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차트를 못 꺼내요. 이 등록이 안 되고 진찰료 안 내면은 의미 기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도 승복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럴 때 굉장히 느낀 게 애 하나 올려면 온 가족이 와야 돼요. 또 노인네 올래도 온 가족이 와야 되고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오려고 이제 직장에서 다 관두고 이렇게 올 때 정말 필요하고 또 우리 환자 중에 불행히도 브레인 데미지 오고 이런 아이들 집에 누워 있는데 걔 하나 올려면은 애가 커가지고 온 가족에 남자 도우미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이런 건 정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맨날 얼굴 봤는데 똑같은데 그거를 그래서 저는 비대면 이런 게 나올 때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조금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막 디스커션이 막 딴 데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무슨 병을 지정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정맥을 제가 많이 보는데 부정맥 얼굴 봐야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마트워치 나온 다음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거를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EKG에 심전으로 보내줬어요. 거기서 정말 진단이 딱 나오고 근데 아직 그게 좀 불법이더라고요. 이게 그 디바이스가 중국은 다 하는데 우리나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부정의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할 때는 정말 비대면이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다른 분들 얘기했지만 저는 법적 보호 장치 혹시 이게 잘못돼서 법적 보호 장치가 같이 돼야 되고 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를 비보험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조금 다른 논의지만 어쨌든 반드시 수가가 따라와야 되고 초지는 무조건 안 돼. 부정맥은 조금 예외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를 보낸 다음에 24시간 안에 진료를 하러 와야 돼. 이런 걸 한다든가 해서 저는 제 분야만 알아서 이제 다른 분야는 얘기를 못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들 때 이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이거를 이제 세계적인 대세기 때문에 비대면 안 한다. all or nothing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하는데 다만 이런 조건을 많이 하고 질병에 제한을 둬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경험을 쌓이고 많은 사람의 의견이 또 상황이 변하고 병도 변하고 이런 디바이스도 변하거든요. 그거를 자꾸 이제 그때 모디파이 해서 아주 정교하게 하면서 조금씩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불면이 좀 덜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많은 좋은 토론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인상 회장님 플로어 질문은 아마 유인상 회장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우리 박인숙 전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모니터링은 지난주에 임상 디지털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대 교수님들이 특히 부정맥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은 디바이스 다 보험됩니다. 보험되고 그쪽 특히 부정맥 쪽이 많이 원격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수가가 인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주에 들었고 제가 지금 나온 거 이미 원격 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협회 입장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회장으로서 얘기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궁금해서 우리 닥터나우의 장지호 우리 원선엽 회장님이나 우리 손재현 굉장히 이제 펀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펀딩을 받고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특수 상황에서 이게 만드신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의사를 가정학과 의사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 군데 있다가 이제 개원은 한 자리에서 지금 한 23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닥터나우나 우리 손재원 의사님이 하시는 거는 쉽게 해서 EMR처럼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지 않으시죠. 좀 굉장히 사실 걱정이 돼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EMR을 해서 쉽게 해서 의사랑이라든가 유비케어라든가 아니면 닥터비트라든가 수십 년 했던 사람들은 환자의 데이터를 자기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플랫폼을 같이 지금 접목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굿닥 같은 경우는 약사회에 붙었어요. 약학정보원이 뭐를 하겠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려고 하는 거 결국은 데이터가 누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잖아요. 플랫폼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두 분은 사실은 그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마이헬스 하이웨이를 하는 이유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의협에서 의학정보원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플랫폼은 하나의 그냥 게이트지 사실은 어떤 롤모델로 수익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제 보기에는 의대를 다니셨던 분이시고 의사신데 참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비대면 진료한다는 것 자체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 헬스케어를 한다고 하셔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 의사가 몇 명이신지 알잖아요. 네이버는 나근호 교수가 해서 한 8명 되고 카카오 헬스케어는 14명이나 있잖아요. 황희 교수. 그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SNS로 하면 얼마든지 접목을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생존이 필요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좋은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사들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닥터나우 우리 장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데이터가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그 데이터는 굉장히 디바이스가 많은 데이터였다. 왜냐면은 화상 토론 닥터나우를 통해 산 사람이 20대에서 40대 여자들이었다. 그건 아주 익숙한 세대예요. 그렇지만 심평원의 데이터는 틀렸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하이 리스크 환자였기 때문에 코로나 약을 먹기 위해서 전화 상담을 한 거고 그 수가 훨씬 많은 거죠. 근데 그 데이터, 닥터나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이런가 보다는 굉장히 그런 어떤 사업상의 디바이스가 그 오류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한번 좀 잘 분석해 주시고 본인들도 이게 어차피 뛰어들었으니까 뭐 사업 모델을 할 때 좀 국민 건강 편의성도 있지만 의료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않게 해주를 좀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겸 해서 일단 토론자분들 각자 이제 마지막 멘트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가 뜨거운 비대면 진료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인데 논란인 거는 알겠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대충 내용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법이 사실 어려운 거긴 한데요. 토론자분들의 개인적인 의견, 해법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이 있으면 듣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욱 위원부터 해서 순서대로 대안이나 해법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플로어에서 나왔던 얘기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박인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되게 위험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예전에는 인정상 그렇게 했고 환자와 의사의 그 라포라고 하죠.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신분증 위조나 아니면 신분증 뭐 확인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없는 자격을 가지고 사기로 진료를 본다던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조선 동포들이 진료를 허위로 그 자신의 신분을 사칭해서 본다거나 보험회사가 환자인 척하고 속여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빼내서 보험 가입 거절 사유로 사용을 한다던가 하는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지금 만성질환관리제나 이 비대면 진료나 마찬가지로 전화 진료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되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이걸 얘기를 하면 반대로 플랫폼 회사가 되게 유리해집니다. 플랫폼 회사는 정보 인증을 하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전화 진료와는 달리 사용자의 정보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플랫폼 회사들이 우후죽순하게 늘어날 거고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쪽은 공급자인 의사들이기 때문에 의사가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마침 또 김동섭 회장님께서 하나를 제시를 해주신 게 의협에서 아예 플랫폼 회사를 만들자, 어플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자 그랬더니 이제 업계에서는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너무 약간 한 가지 이따가 마무리할 때 답변을 제가 하나 듣고 싶은 건 그러면 의협에서 지금 현재 플랫폼 회사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나마 적을 때 이 회사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같이 해서 설립을 하자 그러면은 혹시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면 의협이 만약에 진짜로 해버리면 나머지 회사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 문 닫아야 될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로 통일해버리기. 그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 논란에 뭐 플랫폼 회사나 아니면 환자나 의사가 요구하는 실익의 차이는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나왔지만 결국에는 의료행위도 경제행위 중에 하나고 의사와 환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가 공급받고 받는 거라고 치면 이거는 건강보험이 아닌 급여진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로 환자가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진료를 보고 의사도 그만큼의 리스크를 책임을 지고 진료를 보고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의료 행위를 하되 거기에 대한 책임은 환자와 의사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으로 해야지 건강보험, 급여보험 같이 이런 모든 걸 의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일방적인 시스템화에서 이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공급자인 의사로서 이렇게 부당한 계약을 하고 진료를 보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을 하는 게 환자와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다음 이영하 부회장님. 예, 저는 뭐 다른 말은 특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은 왕답고 신은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는데 저는 이거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공정해야 됩니다. 돈 많다고 너는 조금 더 돈 내라. 이거는 법에서 맞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재판 그렇게 합니다. 의사가 100만 원 잘못 청구하면 5배 내는데요. 금융사기 250억 했는데도 가진금 20억 내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1년 지적사입니다. 175만 원 잘못 청구했다고 50일 영업정지 먹는데 이게 공정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부는 어떤 국민들끼리 싸움이 나든 경쟁이 붙든 심판은 공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보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약회사나 플랫폼 회사나 의사나 사는 겁니다. 근데 한쪽 편을 들면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 가면은 결국 문제를 생깁니다. 유발 할라리가 그런 말 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에서 똥에다가 아무리 건포도 뿌려도 똥은 똥이다. 의료에다가 잘못된 거 자꾸 갖다 붙이면은 더 나빠집니다. 예, 다음 이세라 부회장님. 네, 앞서 저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저는 뭐 조건부 찬성론자라고 얘기했지만 반대론자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말로 이게 진행하려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가보는 겁니다. 근데 안 가본 길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많이 얘기하고요. 그 얼마 전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책임은 의사한테 거의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앞서 얘기한 거 외에 제가 제안을 한다면 우리 진료비 선불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가득 넣겠냐 하고 물어보면 한 15만 원 정도 선결제가 된 다음에 기름이 들어가고 결산이 되면 다시 환불을 15만 원 해주고 기름 들어간 양만큼 해주는 게 있는데 다른 건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진료비 선불제가 사실은 또 다른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연결되어서 의사들이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다 빼고 진료비 선불제, 그 다음 또 하나가 지금 현재는 30% 본인이 진료한 일일 환자의 30%까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청구할수록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빈익빈 부익부를 악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냥 의사 1인당 1일 비대면 진료의 숫자를 명확히 규정을 하면 빈익빈 부익부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장지호 회장님. 오늘 주신 여러 의견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또 돌아가서 또 저희 산업계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안정성을 좀 기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할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논의를 많이 진행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 가본 길이어서 지금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간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약간 시범처럼 한시적 호영했던 이 데이터들을 빨리 분석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뭐 약물이나 또 진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이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보조적인 역할들 또 지원 역할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지금 여러 의사 제휴하신 의사분들의 의견도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시범사업 이 환자 대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한번 방문했던 의료기관에 동일 질환에 30일 이내에만 이렇게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동일 질환에 대한 기준도 환자가 느끼기에는 조금 모호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플랫폼에 막 저희한테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을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것들을 잘 정리하는 데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플랫폼도 지금 뭐 몇십 개가 나왔는데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인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환자들의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에 기여를 하는 것인데 플랫폼에 대한 인증이 지금 너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보건복지부에도 저희 원산업 자체에서 플랫폼 인증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인증제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저희 업계에서 진료 행위에는 영향이 없지만 어쨌든 진료의 중개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역할에 의해서 나중에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저희의 책임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지 또 의료진들이 또 믿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고 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참여 동기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제 샌드박스 예전에 실증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을 좀 고려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해당 저희 플랫폼 같은 회사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뭐 책임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선행하다 보면 또 저희 역할을 하다 보면 또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서 잘 맞춰가다 보면 많은 국민들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선재원 이사님 마지막으로 말씀 주십시오. 장 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한 해답을 풀어나가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면은 현재 시범사업 안을 좀 더 개정해서 더 넓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배송까지 하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해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자분들 일단 자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장님의 폐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열띤 토론이 오늘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특별한 말씀드릴 건 없고 장시간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뒤풀이 장소에서 또 못다한 얘기 또 하시고 그렇게 오늘 자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